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믿기 힘든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현실이 더 드라마보다 막장이라는 말이 딱 맞는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32살 직장인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가족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집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저와 제 누나 이렇게 6명이 한 집에서 살았죠.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사실 집안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항상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가끔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의논하시고 외출할 때마다 큰 가방을 들고 나가셨거든요. 부모님께 물어봐도 그냥 할머니 일이라며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여름 휴가로 집에 와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당뇨 합병증도 있고 혈압도 너무 높다면서 지금까지 약을 제대로 안 드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께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통장을 가져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 속삭이면서 뭔가를 상의하시고 누나도 갑자기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모들과 고모들도 하나둘씩 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 병문안 차 오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들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면 표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얘기하고요.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어느 날 몰래 엿들어 봤어요. 할머니 방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였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할머니가 뭔가 숫자를 말씀하시고 이모가 그게 전부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라고 아직 더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적금이나 예금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돈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혼자 있을 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언 같은 걸 말씀하시려나 했는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숨겨온 게 있다고. 그런데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통장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잔고가 2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몇 개 사두셨다고. 그런데 그 땅들이 개발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조금씩 팔아서 모은 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돈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공평하게 나눌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할머니께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 혼자 살기 힘들어서 재혼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 나이가 55살 정도였는데
괜찮은 남자분을 소개받았다고 해요. 그 남자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할머니와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완전히 반대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뭔가를 체면상 반대한다고 못하시겠지만 속으로는 반대하는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들과 고모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족들이 할머니께 하신 말씀이 정말 심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재산은 누가 지낼 거냐? 손자들한테 어떤 할머니가 되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할머니가 재혼하면 연을 끊겠다고까지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결국 재혼을 포기하셨어요. 가족들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할머니 마음속에 상처가 깊이 박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프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결정하신 게 있었어요. 가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했으니 자기도 나중에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모은 돈을 혼자 몰래 관리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돈을 가족들에게 나눠줄 건데 당시에 재혼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돈을 적게 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많이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렸지만 할머니 편을 들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일을 잘 기억 못했어요.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요. 다른 가족들이 모두 반대할 때 저만 할머니 마음을 이해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저한테 주고 싶다고 나머지는 다른 가족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유언장을 통해 알려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갑자기 1억 원이라는 큰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할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돈 말고도 또 다른 비밀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땅만이 아니라고 다른 것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뭔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옛날에 골동품 수집을 취미로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값 나가는 게 몇 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자기랑 그림이 몇 점 있는데 전문가한테 감정받아 보니까 몇 천만 원씩 나간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것들도 저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할머니만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큰 비밀을 혼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냐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느낀 게 없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요즘 부모님이 할머니 방에 자주 들어와서 뭔가를 찾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잠든 척하고 있으면 서랍이나 옷장을 뒤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요즘 부모님이 할머니 방 청소를 자주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들어가셨거든요. 평소에는 할머니가 직접 하시거나 어쩌다 한 번씩만 도와드렸는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추측하시기로는 부모님이 할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미리 파악해 두려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가 우연히 들으신 부모님 대화였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부모님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계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할머니 통장을 찾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니까 돈 관리를 대신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치매는 없다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통장을 찾으면 할머니가 화낼 거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 놔야 한다고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듣고 정말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고 자기 돈을 몰래 찾으려고 한다니까 너무 서운하셨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더욱 결심을 굳히셨다고 해요.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유언장을 통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만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할머니 뜻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곤란했어요. 부모님을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며칠 후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나가 갑자기 집에 와서 할머니와 둘만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왔는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누나에게 할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당황하면서 그냥 안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할머니가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나가 할머니께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통장이 몇 개나 있냐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모른다고 하셨더니 누나가 계속 추궁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가족들이 미리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요. 할머니는 누나한테도 실망하셨다고 해요. 누나도 결국 돈에 관심이 있구나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셨어요.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이때 할머니가 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남긴 게 돈과 골동품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알게 된 사람 중에 지금 대기업 회장이 된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분과 할아버지가 친했는데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지금도 가끔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신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나 가족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그 회장님께 부탁하면 저를 그 회사에 취직시켜줄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른 가족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인맥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할머니가 이런 큰 비밀들을 혼자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도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실 재혼 이야기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소개받았던 남자분이 아직도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요. 그분이 가끔 할머니께 연락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도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었어요. 만약 할머니가 그 남자분과 재혼을 한다면 저만은 축복해달라고, 다른 가족들이 반대해도 저만은 할머니 편을 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분도 재산이 상당하다고 해요. 자식들이 모두 성공해서 독립했고 본인도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할머니가 재혼을 하신다면 할머니 재산과 그 남자분 재산이 합쳐질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도 할머니는 저를 가장 예뻐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보다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큰 비밀들을 혼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며칠 후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그 남자분을 집으로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날은 부모님이 모두 외출하신 날이었어요. 저만 집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할아버지 친구분이라고 오늘 인사드리러 오셨다고 하시면서요. 그 남자분은 70살 정도로 보이셨는데 정말 품이 있으시고 젠틀하신 분이었어요. 옷도 고급스럽게 입으시고 말씀도 차근차근 정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할아버지와 정말 친했다고, 할아버지가 항상 손자 자랑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잘 모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시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할머니와 그 남자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서로를 아끼는 게 느껴졌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지만 뭔가 설레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이 가시기 전에 저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예뻐하신다고 앞으로도 할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식사도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그분이 가신 후에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오랜만에 그런 할머니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과 정말 재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좋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알면 또 반대하실 텐데, 그러면 할머니가 또 상처받으실까 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님이 집에 오셨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나 봐요. 낮에 할머니 방에 남자분이 오셨다고요. 아버지가 할머니께 누가 왔었냐고 물어보시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친구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할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의심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부모님이 또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가 혹시 할머니가 이상한 사람한테 속는 건 아닐까 걱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아버지도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또 답답하실 것 같았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부모님이 의심하고 계신다는 걸 아신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다고, 가족들 눈치 보느라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과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결심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었어요. 혹시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할머니가 그냥 집을 나가서 그 남자분과 함께 살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만큼은 할머니를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이 할머니와 연락을 끊더라도 저만은 할머니 편이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일주일 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에 집에 손님이 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분 두 분이었는데 명함을 주시면서 법무법인에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와 상담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당황하셨어요. 할머니가 무슨 법적인 문제라도 있으신 건지 걱정하시면서 할머니 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저도 궁금해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신 후에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할머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온 변호사들이 할아버지 친구분, 그러니까
할머니가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실 결혼 사기꾼이라는 거였어요. 혼자 사시는 부유한 할머니들을 노리고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남자분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친구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고, 할머니에 대해 미리 조사를 해서 접근한 거였다고 해요. 변호사 말로는 그 남자가 할머니 주변을 몇 달 동안 관찰했다고 해요. 할머니 일상 패턴도 파악하고, 가족 관계도 알아보고, 심지어 할머니가 외로워하신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바보 같았다고,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를 탓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그 남자에게 이미 돈을 빌려줬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가 할머니께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며칠만 빌려달라고 했었나 봐요. 할머니가 3천만 원을 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차용증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변호사 말로는 그런 차용증은 의미가 없다고, 그 남자가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찾을 수도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절망하셨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도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는 게 더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부모님께 알려지면서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왜 가족들과 상의 없이 그런 큰 돈을 남에게 빌려줬냐고, 할머니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사리분별을 못한다고, 이제는 할머니 통장을 가족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나와 이모들, 고모들도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혼자 돈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치매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가족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가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할머니가 완전히 위축되어 버리셨다는 거였어요. 그 일 이후로 할머니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자주 방에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늙고 바보가 된 것 같다고, 가족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라고 위로해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님이 할머니 방을 뒤져서 통장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할머니가 숨겨두신 2억 5천만 원 통장이 발견된 거죠. 부모님이 그 통장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한테 이런 큰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가족회의가 또 열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회의였어요. 모든 친척들이 다 모였거든요. 회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혼자 재산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대신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재산을 파악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회의에서 할머니를 옹호하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한 번 실수하셨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빼앗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고 할머니 편만 든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방에서 누워 계셨거든요. 가족들이 할머니 없이 할머니 재산에 대해 결정하는 게 정말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사실 그 사기꾼에게 속은 것도 일부러 그런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할머니가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처음에 그 남자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너무 완벽했다는 거죠. 할머니가 원하는 말만 딱딱하고 할머니 취향에 정확히 맞추고 그런 게 오히려 의심스러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부러 시험해 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요. 진짜로 할머니를 사랑한다면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결국 그 남자가 돈 이야기를 꺼냈고 할머니는 확신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3천만 원을 빌려주신 거라고 해요. 사기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똑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계셨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사실 그 변호사들도 할머니가 부른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사실 확인을 위해 사설 탐정 회사에 의뢰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할머니가 왜 가족들 앞에서 충격받은 척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진짜로 사기를 당했을 때 가족들이 할머니를 걱정하고 위로해 줄지 아니면 할머니를 비난하고 통제하려고 할지 궁금하셨던 거예요. 결과는 할머니 예상대로였다고 해요. 가족들은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할머니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최종 결정을 내리셨다고 해요. 이제 정말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가족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2억 5천만 원도 전체 재산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실제로 가지고 계신 재산은 5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해 두신 돈들이 있고 부동산도 몇 개 더 있고 골동품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 중에서 3억 원을 저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가족들에게 나눠주되 이번 일에서 할머니를 가장 심하게 대한 사람들은 적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니 놀랍기도 하고 동시에 가족들 사이에 이런 계산이 오가고 있다는 게 슬프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정말로 어딘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만은 할머니를 자주 찾아와 달라고 할머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며칠 후에 또다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의식을 잃으시고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모셨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모두들 할머니를 걱정하면서 기다렸는데 수술이 6시간이나 걸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머니가 깨어나시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걱정하면서 할머니가 빨리 깨어나시기를 기다렸어요. 저도 매일 병원에 가서 할머니 곁에 있었고요. 사흘 후에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의사 선생님이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기억을 못하신다는 걸 알고 더욱 안타까워했어요. 특히 그동안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기억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병실에서 저와 둘만 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준아, 할머니가 기억 다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기억하신다면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물어봤어요. 할머니 말씀이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진짜로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관찰해 달라고,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나중에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부탁대로 집에서 가족들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대화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기억을 잃으신 김에 할머니 재산을 정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통장들을 모두 가족들 명의로 바꿔놓자고 하시는 거예요. 누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 같으니까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서 재산 관리를 법적으로 가족들이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모들과 고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할머니가 기억 못하시는 지금이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할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했던 그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족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돈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할머니가 판단력이 없다는 증거로 쓰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할머니 재산 관리를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할머니께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혀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라고, 이제 확실해졌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저에게만 알려줄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꺼내 보여주신 건 휴대폰이었어요. 할머니가 언제부터 휴대폰을 쓰셨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몇 달 전부터 몰래 사용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 휴대폰에는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할머니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몰래 녹음해 놓으신 거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평소에 가족들이 자기 모르게 하는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녹음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걸 들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족들이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상속은 어떻게 받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못 사실 거라고 미리 준비해 놔야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녹음들을 들으면서 정말 실망하셨다고 해요. 가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충격이셨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최종 결정을 내리셨다고 해요. 이제 가족들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서류가 있었어요. 유언장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 재산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저에게, 1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 나머지 1억 원을 다른 가족들이 나눠 가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이 받을 1억 원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말씀이 이제부터 진짜 테스트가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기억을 잃으셨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에도 계속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하실 텐데 저만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퇴원하시는 날이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모든 가족들이 와서 할머니를 맞이했는데 할머니는 정말 연기를 잘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반응하시고 자기가 왜 병원에 있는지도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할머니가 기억력 장애가 있으시니까 가족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인내심을 가지고 보살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할머니는 계속 연기를 하셨어요. 자기 방을 못 찾는 척하고 화장실 위치도 묻고 가족들 이름도 기억 못하는 척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머니를 정말 열심히 돌봐드렸어요. 특히 그동안 할머니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욱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할머니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할머니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가족들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할머니를 더 많이 돌보느냐? 왜 자기만 희생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달쯤 지나니까 아예 대놓고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집에서 할머니를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처음에 할머니를 걱정한다고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예상했던 일이라고, 이제 정말로 결말을 낼 때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요양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할머니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이 낫다고, 집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누나도 동조했어요. 자기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데 할머니까지 돌보기는 어렵다고,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케어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들과 고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집에 계시면 가족들만 힘들어진다고, 요양원에 가시는 게 할머니를 위해서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기억을 잃으신 분답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으시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요양원에 보내는 건 너무하다고, 집에서 함께 돌봐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저를 오히려 타박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어려서 현실을 모른다고, 할머니 병수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를 집에서 돌보려면 누군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럼 제가 돌보겠다고 했어요. 대학교는 휴학하고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제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고, 할머니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족들은 투표를 해서 결정하자고 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렇게 하고, 반대가 더 많으면 집에서 돌보자고 하는 거였어요. 투표 결과는 뻔했어요. 저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했거든요. 할머니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기억을 못 하시니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날 밤에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건 변호사 명함이었어요. 할머니가 몰래 연락해서 만난 변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내일 집에 오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일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에 정말로 변호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변호사가 온다니까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변호사 선생님이 할머니와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는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기 그만하겠다고, 사실 자기는 기억을 다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정상적인 말투로 이야기하시니까 뭔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모든 걸 다 듣고 봤다고, 가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서 읽어주셨어요. 할머니가 작성하신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 내용을 들은 가족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할머니 재산이 5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재산 분배 내용이었어요. 저에게 3억 원, 자선단체에 1억 원, 나머지 가족들에게 1억 원이라는 걸 들었을 때 가족들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항의하셨어요. 왜 손자에게만 그렇게 많이 주냐고, 불공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동안 누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했는지 다 봤다고,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과 진짜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그동안 녹음해 놓은 파일들이 있다고, 가족들이 할머니 모르게 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음 파일 몇 개를 들려주시니까 가족들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기들이 한 말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으니까 변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특히 할머니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의논했던 내용이 나오니까 모두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새로운 곳에 가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준이만 가끔 찾아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그제서야 할머니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실망했다고, 이제는 가족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동안의 연기는 할머니가 가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이 집을 떠나겠다고, 그때까지 짐을 정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계속 할머니를 만류했지만 할머니 의지는 확고했어요.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 할머니와 저만 있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미 새로 살 집을 알아보셨다고 해요. 요양원이 아니라 아파트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생활관리도 해주고 의료진도 상주하는 시니어 타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만은 자주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할머니가 또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물려주실 3억 원은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꿈을 이루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구나 싶어서요. 일주일 후에 할머니는 정말로 집을 떠나셨어요. 이사할 때 저만 따라갔어요. 다른 가족들은 끝까지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 마음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이사 가신 시니어 타운은 정말 좋았어요. 새 아파트에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새 집에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오랜만에 자유를 찾으신 것 같다고, 이제야 진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그 시니어 타운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신 거예요. 같은 동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와 취미가 비슷하셨대요. 둘 다 독서를 좋아하시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친해지셨다고 해요. 그분은 정말 신사분이셨어요. 할머니를 정중하게 대해주시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할머니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다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까 더욱 그랬고요. 몇 달 후에 할머니가 정말 그 할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무한테도 허락받지 않고 할머니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만 참석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초대하지도 않으셨어요. 결혼식 날 할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나이가 드셨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새 남편 되신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정말 아끼시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하신 후에 할머니는 더욱 밝아지셨어요. 새 가족이 생기니까 더 활기차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할머니가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할머니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새 남편이 할머니 돈을 노리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족들이 정말 한심했어요. 지금까지도 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게 있다고 하시면서 서류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혼전 계약서였어요. 할머니와 새 남편 할아버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할머니 말씀이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자기 재산은 이미 유언장대로 처리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새 남편 할아버지도 자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할머니를 의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혼전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자기 진심을 설명해 드리니까 지금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좋은 분을 만났다면서 축하해 준다고 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다고,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도 구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새 남편과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계세요. 둘이서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하시고 정말 보기 좋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어요.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할머니가 집을 떠나신 후에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재혼까지 하시니까 더욱 그랬죠. 가끔 할머니께 연락해서 용서를 빌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할머니는 아직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너무 깊이 상처받으셨거든요. 저는 가끔 할머니께 말씀드려요. 가족들도 그때는 실수한 거라고,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여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어요.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죠. 할머니가 그 편지를 읽으시고 조금 마음이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할머니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할머니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그동안 할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머니를 돈으로만 봤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할머니의 재혼을 축하한다고,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보시고 많이 감동받으셨나 봐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게 그냥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깨달았어요. 돈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걸 봤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도 배웠어요. 조건 없이 누군가를 믿고 지지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계세요. 새 남편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시고, 저도 자주 찾아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재산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새 남편 할아버지와 합의해서 서로가 먼저 돌아가면 남은 사람이 상속받고, 그 다음에는 각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기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돈보다는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할머니 일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더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진정한 가치가 뭔지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라는 소중한 분을 제대로 알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강인한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할머니는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요. 할머니 말씀이 젊을 때는 많은 걸 놓치고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이런 지혜들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족을 이루면 할머니처럼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이익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겉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후회하지 않게 살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할머니의 이런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